국가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권력의 몰락이란 단순한 뉴스 한 줄이나 갑작스런 폭발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나 그리스 폴리스처럼 사회의 법과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차례로 부서지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과정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무너지고 특정 파벌의 이익이 국가 위에 올라설 때 정치 체제는 결국 사멸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권력 몰락의 3단계를 정치학적 시각과 역사적 사례를 곁들여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3단계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시스템의 와해, 그리고 국민 고통의 방치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궤변, 그리고 현실 단절, 민심의 완전 이탈, 이와 같은 3단계를 거쳐 그 국가와 정권은 몰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권력 몰락의 3단계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 2025년 4월에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관된 사건이 1년 4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정치인들과 관련된 것, 영향력 있는 분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종결되고 마무리가 다 되었죠. 하다 보면은 공소시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인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국민은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되죠. 저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이익에 65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사법 시스템 개편은 권력이 스스로 기반을 허물고 몰락의 길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국민 권리 침해 논란이 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죠. 이 배경에는 당내 전당대회 표심,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이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 모습은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입니다. 잘못된 방향임을 알면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권력자의 고립,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혜성 조항이 슬그머니 충성스러운 국회의원에 의해서 슬그머니 들어갔죠. 그리고 국민이 아닌 정치권 인사들이 이 법안에 대한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에서 권력자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변질되게 되겠죠. 이때 권력은 도덕적 정당성을 처음으로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 전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국왕 루이 16세의 절대 왕정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법과 제도는 사실상 귀족과 왕실, 그리고 성직자의 이익을 지키는 큰 벽이 있었죠. 벽 앞의 평등은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민중, 시민들은 부당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헌법적 원리와 사법 시스템은 삼부회라는 조직, 즉 귀족과 성직자, 평민대표, 이 3부로 나누어진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왕의 초상권과 귀족의 이해가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었죠. 이 봉건적 특권이라 불리는 양반 귀족, 면세특혜, 그리고 농민에 대한 각종 부역, 이런 법제도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왕의 조세 정책에 항의하러 갔던 농민들이 왕의 법에 복종하라, 이런 명령에 울면서 돌아섰던 장면, 사법적 절차 없이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대중의 모습, 이 모두가 당시 법이 이미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권력의 갑옷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8년과 89년, 이 당시 프랑스에서는 흉작, 농사가 안 됐죠.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흉작과 극심한 실업, 그리고 치솟는 곡물가, 물가로 인해서 민중의 삶은, 국민들의 삶은 그대로 파탄났습니다. 이때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질적 개혁보다는 세수 확보와 특권 개입 이익에만 몰두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살 돈조차 없는 민중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진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 이야기는 왕실과 민중 사이의 감각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프랑스 왕정의 마지막 재상 중 한 명이었던 자크 네케르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원했지만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를 고수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평민만 점점 세금이 무거워지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파리 시민들은 굶주렸습니다. 한 여름날 시장에서 밀가루 한 포대 값이 세 가구의 한 달 봉급과 맞먹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빵집 앞에 몰려서 빵을 사지 못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물이나 마시자.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한 파리 시민은 일기에 이렇게 썼죠. 도적, 절도는 늘었고 치안관은 저지르지 않은 범죄조차 우리에게 떠넘긴다. 신문도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감옥에 들어가는 이웃이 늘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사법 시스템은 상류층 위주로 돌아가고 일반 국민은 굶주림과 억울함에 시달리다 마침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는 폭발로 분출하게 됩니다. 즉 권력이 국민 생활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즉 몰모토 실험 쥐입처럼 마루타로 삼았고, 시스템 붕괴가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 왕실은 민심을 대변한 시민혁명가들이 파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삼부회가 국민의회로 전환하는 등 거대한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곧 진압될 것이다. 사실이 과장되었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의 자기 위안, 궤변으로 일관합니다. 지금과 별 다르지 않죠. 여기에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의 케이크 발언이 화제가 된 것도 실제 현실과 권력자 선호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김건희가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유한 바도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누구나 아는 대로입니다. 민심의 심판 앞에 왕비와 왕은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고 구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왕정이 사라지고 바로 민주공화정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한국 현대사로 와볼까요?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고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이때 제3공화국 헌법이 무력화되고 대통령 일인에게 모든 국정권한이 집중된 유신헌법이 시행됩니다. 유신헌법 하에서는요,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혔죠. 그리고 연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비상조치권, 국회 해산권 등 절대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권한이 국민에게서 대통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써 법치주의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좌우되는 명백한 법치 파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신체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유신적 긴급조치, 국민 일상에 10년 가까운 사법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사소한 시국 비판조차 반국가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자유로운 언론? 의견 교환? 불가능했죠. 입틀막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 혹독한 탄압과 구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인혁당 사건 1975년에 일어났죠. 이때 비록 간첩 조작임이 훗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국가 시스템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작동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권력자가 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일상마저 정치 실험 재료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박정희 유신기 역시 국민은 경제 성장만을 바란다. 잘 먹고 잘 싸면 돼. 입에 빵만 넣어주면 된다. 정치적 자유는 나중이다. 후순이다. 같은 궤변으로 국민의 정치적 고통과 저항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부산 마산 항쟁, 그리고 왜 지여공 농성 강제 진압, 대학가 시위, 그때 저희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민심 이반 조짐이 퍼졌습니다. 계엄, 강경진압 등으로 막을 수 없던 국민 분노는 박정희 대통령 본인의 비국적
최후인 12.6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군사 독재 붕괴의 역사적 흐름으로 이어졌죠. 이후 우리는 당시 학생운동의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이 하는 행태는 그때 학교에서 배운 학문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권리 침해 논란이 있었던 형사소수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내 전당대회의 표심과 강성 지지층의 이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 모습은 마치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상황이죠. 잘못된 방향임을 알면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권력차의 고립, 그것처럼 보입니다. 특혜성 조항이 법안에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치권 인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에서 권력자를 보호하는 갑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때 권력은 도덕적 정당성을 처음으로 잃게 됩니다. 현재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수사가 일상화된 것,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요. 미제 사건이 폭주했죠. 시민들의 심각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까요? 이런 현실이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내부 고발 사건이나 현장에서 일어난 부실 수사 문제에서 이런 견제장치가 부족하면 진실이 묻히고 피해자가 방치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은 어떡할까요? 권력을 정책 실험의 대상처럼 느끼게 되고 내가 실험실의 쥐가 되었구나, 마루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도 깨닫게 됩니다. 개, 돼지, 붕어, 가재도 그때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치안 강국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신뢰체계, 정권에 대한 체계였습니다. 경찰에 대한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흔들리면 카페에 스마트폰을 두지 못합니다. 카페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회적 신뢰 자체도 위협받게 됩니다. 사회적 윤리까지 흔들린다는 것이죠. 통제와 견제가 더욱 체계화된다는 말이나 변호사 비용을 우려하는 국민에게 국선 변호인이 있다? 이런 개같은 소리 하는 국회의원이 대답. 현실을 무시한 궤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언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선 변호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법률적 고통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궤변은 민심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권력과 국민의 체감 현실이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 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첫째로 국가의 주요 제도는 범죄 피해자 보호, 또 사회적 치안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파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법 견제와 균형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작동하는 견제 장치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감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겸손하고 책임 있는 정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국정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법률적, 치안적 고통을 안는 시민에게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력은요, 잠시 위임한 겁니다. 만약 그 힘으로 제도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이익을 쫓는다면 역사는 늘 민심의 엄중한 심판으로 끝마쳐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 사례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법은 국민의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그 근간이 무너질 때 권력은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껍데기만 남고 민심과 단절될 때 그 어떤 통치자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력도 국민의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사회를 움직이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법과 제도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유신체제의 역사는 국민과 동떨어진 궤변과 편법의 만로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역사와 현실을 이야기하며 바른 사이의 길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